자, 이제 2교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사이버로만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중간중간에 끊어서 수업을 들으시다 보니까, 매번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고, 매번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어지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가 좀, 제 교수자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학교에서처럼 뭐 이렇게 필요한 단락들을 다 하고 쭉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설명을 끝내면 좋을 텐데 중간에 이렇게 또 적당한 시간만큼 또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어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라도 혹시 이해가 안 된다거나 또 책을 봤는데도 또 추가적으로 책도 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혹여라도 있다라 그러면 아무 때고 질문도 주셔도 좋고요. 뭐 하시면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평가 방법 중에서 지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좀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두 번째 평가 방법 중에서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이 결정을 하고 그 평가 방법에 의한 지표를 작성을 하고 나왔다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로 자료원에 대해서 자료원 이제 표현하니까 이런데요. 데이터 소스죠. 자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그 자료의 발생 근거들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료원, 데이터 소스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 자료원이라고 하는 것들,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지표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의 이용자 수 같은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런 이용자 수를 어디에서 구하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즉, 그 자료의 판단 근거 또는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것들을 좀 알려달라는 표기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용자 수를 어디서 구하느냐면 일지 같은 것들을 써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복지관의 내부 자료가 또 매일 결제하니까 그 결과물들을 통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떤 분들에 대한 설문지도 될 수가 있겠죠. 몇 분이 설문에 참여하셨고 그러한 몇 분이 설명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바로 이제 그 객관적 지표의 자료원이라고 할 수 있죠. 또는 방송사의 시청률을 조사하는 어떤 지표였다라 그러면 바로 이러한 방송사들에서 나오는 발표 자료가 그런 데이터 소스 자료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세부 사업명의 성과 산출 목표에서 이렇게 몇 명이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활동들이 나와 있고요. 모니터링 방법에 여기 출석 기록부, 과정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출석부라든가 이 과정 기록지가 바로 데이터 소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가 지표에서 자존중간 척도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지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결과 기록들이 나올 거니까 이런 것이 바로 데이터 소스 자료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에 있어서도 그 목표에 대해서 지표를 작성하고 또 그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원 이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자료 수집 방법은 보통 이제 뭐 우리가 늘 주지하시는 것처럼 양적인 방법, 또 질적인 방법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고요. 또 실제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양적인 방법이다라 그러면 주로 설문지나 심리 측정 도구 같은 것들을 배포하고 수거해서 분석을 통해서 일관성들 아니면 결과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질적인 방법에서는 활동 일지나 뭐 FGI 초점 집단 면접 등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한 부분이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결과들, 설문지, 심리 측정 도구, 일지, 뭐 초점 집단 면접지 같은 것들이 바로 데이터 소스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 소스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자료 수집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자료 수집 시기가 있는데요. 예, 자료 수집을 언제 할 거냐 하는 거죠. 아까 그 성과 목표에서는 자아존중 감촉도는 사전, 사후에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의 검사를 통해서 그 점수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 수집의 시기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를 작성을 할 때,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실천 방법들을 세부 프로그램들의 실행 계획을 세울 때 이런 평가에 대한 자료 수집 시기, 평가 방법이나 평가 시기, 아까도 표에도 보시면 측정 시기들을 기록을 해 놓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시점과 그 횟수가 바로 자료 수집 시기에 기록되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실시 시기에 따라서 형성평가, 그 다음에 총괄평가, 그 다음에 확인평가, 뭐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사회복지에 관한 공부를 하시고 다양한 과목을 보셨던 것처럼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처럼 평가는 이제 형성평가, 프로그램 단계별로 중간평가라기도 하고 뭐 형성평가라고 다양한 말씀들로 표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총괄평가,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하는 전체적인 어떤 평가고요. 확인평가, 모니터링 평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 측정이 되고 평가가 된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에서 계획했던 프로그램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그 평가 실시 시기를 정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선택도 함께 기록을 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목적에 따라서 자료 수집에 대한 시기를 잘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담당 인력에 대한 구성입니다. 아까 잠깐 표에서 함께 보셨던 것처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적을 하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활동들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 프로그램들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기록을 해야 된다. 그 계획서 안에 제안서 안에 그런 것들이 좀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그 실제 참여 인원과 담당자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담당 인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투입돼서 현장 업무를 하실 분들이 바로 담당 인력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집단은 담당자, 또 관리자, 중간관리자, 또 슈퍼바이저, 또 자원봉사자 등 기관에서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업무를 하시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인원들로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 인력의 구성에서 주안점을 중심적으로 좀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은 사업 목표와 사업량에 비해서 적절한 규모의 인력이 배치되었는가와 과연 이들이 이 배치되어 있는 인력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잘 표현을 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담당 인력은 뭐 사회복지사, 뭐 스피치 리더 강사, 코리더 강사, 뭐 이런 전문 어떤 강사라는 전문직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상담 업무에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가 담당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질환이나 정신적인 질환이나 질병에 관한 그 상담을 해야 될 때 뭐 상담사뿐만 아니라 의료에 관련된 분들이 그런 전문가가 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뭐 복지관의 직원들이 뭐 아니면 초기 면접자가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담당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평가자들은 이분이 과연 이 프로그램에서 해당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적절한 규모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로서 전문성들을 좀 갖추고 계신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부분까지도 고민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적절한 규모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과연 적절한 규모가 적절하다라는 표현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을 보면 첫 번째가 인원수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20명인데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 혼자서 뭐 20명을 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한다라고 그러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과연 정확하게 클라이언트들 개개인들이 그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적정수의 인원을 좀 배치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인원수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는 이들 투입된 인원들이 개별적으로 투입되는 주당 시간, 업무 시간들을 좀 파악을 좀 해본다라 그러면 규모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인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죠. 만약에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라 그러면 오히려 과다한 인력 배정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 수의 한 3명에서 한 6명 정도를 한 분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것들로 프로그램에서는 뭐 어떤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3분에서 한 6분 정도, 많으면 뭐 7분 정도, 8분 정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명 정도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는 규모다 그러면 최소한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포함해서 필요한 뭐 그 관련 프로그램에 관련된 강사님,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분들 해서 보통 한 4분, 20명의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4분에서 한 5분 정도 관련 업무 담당자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5명 정도라고 통상적으로 하는데 뭐 한 그보다 더 많게 7, 8명을 한다라고 그러면 인원이 많으면 뭐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인력 배정이 많으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다양한 어떤 그 의견들이 개진됨으로써 실제 프로그램의 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적절한 인원을 좀 배치하는 것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한 이제 외부 전문가 또는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과의 상호 관련성을 좀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함으로써 적절한 규모의 인원들이 프로그램 실천을 위해서 투입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38페이지에 보시면 담당 인력에 대한 구성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한번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담당 인력의 전문성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보통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력 또는 가지고 계시는 자격증, 전문 자격증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명칭이 주어지죠. 상담하시는 분들은 상담사, 무슨 상담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뭐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또 뭐 그 의료 관련해서 뭐 의사, 간호사,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명칭들을 드리게 되죠. 아니면 무슨 코칭 강사님,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격증에 기반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관련성이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성이 깊은 자격만을 좀 기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뮤지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실천 프로그램인데 뭐 예를 들어서 보건 관련 뭐 의료나 간호사 선생님이 그 프로그램에 투입된다라든가 아니면 상담사 선생님이 투입된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의아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곳에는 뭐 레크레이션 강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실천 관련 어떤 업무를 하는 그런 전문성, 관련성이 깊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참여하시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참여되어 있는 인력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업무에 대한 분장들을 좀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담당자, 또 진행자, 또 총괄 등의 다소 모호한 표현보다는 슈퍼비전, 뭐 상담, 자원봉사 등 구체적으로 그 담당자들이 해야 될 업무를 좀 해당하는 업무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럼으로써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시를 좀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 인력에 대한 구성 예시인데요. 투여 인력, 팀장, 뭐 대리, 사회복지사, 사업 담당자, 또 사회복지사, 강사, 자원봉사자, 외부 지역사회 기관 담당자, 자문위원 이런 식으로 실제 투여되는 인원의 어떤 인력 수를 좀 보여주고요. 그분들이 해야 될 일,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 인원인지 외부 인원인지, 그 다음에 인원은 몇 명이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예. 그 다음에 담당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들, 또 시간,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아니면 경력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줌으로써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진행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담당 인력에 대한 구성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상세하게 또 역할을 분담해서 업무를 제안서를 작성을 함으로써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가진 제안서를 만드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업에 관한 일정들을 어떻게 해낼 거냐. 어떤 프로그램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기관에서의 제안을 만들고 그 제안에서 안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실행 계획들을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 목표와 목적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인력은, 그 다음에 참여 인력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그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춘 객관적성을 담보한 전문가라는 것들을 이제 제안서 안에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이 바로 사업에 대한 일정들을, 사업 진행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다 하는 구체적인 어떤 스케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월별 카드, 월별 활동 카드, 또 프로그램 진행도, 또 프로그램 평가 기법, PERT라고 하는 평가 기법도, 뭐 간트 차트라고도 불리는 활동별 시간 계획도표 등들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눈으로 봐 시각적인 어떤 표현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칩니다 라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정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삼성복지재단 등에서는 일정한 양식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 해당 양식을 좀 채워서 우리 계획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됩니다 라는 것들을 잘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이 좀 쉽고 또 전체적인 활동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업 진행 일정표에서는 세부 활동별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고 어떤 선후 관계가 있는가를 알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들이 좀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설계하면서 주의할 사항들을 표 아래에다가 첨언으로 또는 각주로 달아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거나 미리 실행을 하기 위한 일정표 중에서 핵심 일정표에 사전에 선결돼야 될 문제 같은 것들은 미리 그 표에 잘 기록을 해서 좀 정리해 주면 이런 부분들이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재예요.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표 2-16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사업 진행 일정 예시라고 돼서요. 이제 일정표들이 보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데요. 자,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1월서부터 12월 1년 1개년 회계년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의 사업 프로그램이고요. 매 달별로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암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홍보 및 핵심 참여자의 모집과 주변 참여자의 모집은 1월 달에 해서 2월 달까지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여자들이 모여지면 2월 달 말에 이제 선정 회의를 통해서 최종 클라이언트 집단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을 이제 모집을 하게 되고 선정을 하게 되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모집이 되고 선정이 되면 오리엔테이션을 3월 달에 하는 것. 그 다음에 관계 형성 프로그램들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라포 형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동안 만나야 될 분들이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또 관련자들, 담당 인력들과 또 프로그램 참여자들 간의 어떤 관계 형성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러한 1년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들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표현 증진 프로그램의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실제 해당 매 월별로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되도록 이렇게 일정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뮤지컬 현장 체험이나 뭐 이렇게 드림 캠프들 중간중간에 또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해당 월에 어떻게 되는지 앞에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해당 진행되는 일정표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표회는 뭐 마지막에 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참여자 개별 뭐 상담 프로그램, 보호자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또 최종 평가회 같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12월에 다 업무가 마무리되기 전에 한 해에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스케줄들을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표들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표로는 이제 작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재 140페이지를 보시면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이 나와 있고요.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 언제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시작과 동시에 계속 진행돼야 될 프로그램, 나의 가치 알기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이죠. 나의 가치 알기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이 모아지고 프로그램에 실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매달 지속적으로 진행되는구나. 그러면서 보호자에 대한 상담도 같이 계속 진행되는구나.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용별로 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해 놓는 것이 바로 사업 진행 일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중심적으로 추가해서 첨언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실제로는 이러한 것들이 이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시는 분도 언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어야 평가자들이나 제3자들이 어떤 일정들을 보았을 때 이것이 일정들이 연결되어서 실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삼성복지재단에는 일정한 양식으로 일정들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일정 양식에 맞도록 일정표를 작성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 표현을 해서 일정표를 작성해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해당 프로그램 시작과 끝에 대한 과정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라 그러면 언제 사전 프로그램이 사전 평가라든가 평가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시기들 같은 것들도 함께 기록을 해 놓는다라 그러면 아주 훌륭한 평가표, 사업 업무에 대한 사업 일정, 진행 일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업 일정이 다 이루어지고요 나면 이제 프로그램을 참여할 참여자들을 모집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 보통 일반의 사회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일반 사회 집단, 그 다음에 그분들이 위험 집단, 그리고 또 다시 수를 줄여 나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일반 사회 집단에서 표적 집단에서 위험 집단으로, 위험 집단에서 이제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우리 제안서에서 제안하는 그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실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그 인원에 대한 그 참여 인원들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참여 인원에 대한 선정 과정에서 바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그 홍보 계획은 재정지원처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추진 전략 부분에서 참여 대상자 선정 부분에서 홍보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분석과 대상자 선정, 그리고 욕구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굳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광범위하게 하지 않는다 해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쉽게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가 혹시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가 저조할까 봐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참여자가 저조하게 해서 프로그램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다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실행하는 의미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성폭력 아니면 가해자 프로그램 아니면 강제로 경찰이나 이런 곳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가해자 프로그램들은 의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일반 사회복지 기관에서 그런 일을 한다라 그러면 인원을 모집하려고 그러면 대개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사회적인 어떤 낙인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가면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가해자나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어떤 선입견이나 예, 낙인의 효과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 상담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참여하기를 좀 꺼려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혹시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참여 클라이언트 집단을 좀 구성해 나갈지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놓는 것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홍보를 통하여 재정지원처의 활동을 알리는 효과를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기관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재정을 후원해주는 재정지원처에 대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홍보 계획을 세우는 것들도 좀 필요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지원받아서 실행하는 사회복지기관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재정을 좀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하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이 지원받은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 그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좀 의미 있고 또 클라이언트의 좀 변화를 유도하는데 충실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들 때문에 바로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획한 프로그램들이 의미 있도록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게 하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홍보 계획을 세우는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2교시 마무리하고 3교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